예, 안녕하세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남승한 사무관입니다. 예, 소리가 안 들리신다는 분들은 본인들의 시스템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잘 들렸고요. 다른 분들도 잘 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들리시는 분들은 본인들 시스템상의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줌은 아무런 이상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운영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조금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 및 보조금 통장에서 인출을 금지하며 이미 사용 후 집행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인정 금액으로 분류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지방보조금은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이 보조금 통장은 공영 목적에서도 아무리 공공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지방보조금의 원래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걸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통장에서도 이미 인출은 금지하며 집행 등록, 교육청 보태미 시스템에 집행 등록을 하시고 나서 이체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스템 관련된 것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비 집행은 계좌이체 및 교육청 보태미 전용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보조금 점검을 해보면 사업비 집행을 계좌이체로만 진행하시는 지방보조 사업자 단체분들이 계시는데 계좌이체는 선택적인 것에만 계좌이체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강사 수당처럼 개인별로 수당을 입금해야 될 때는 계좌이체가 맞습니다. 그 외에는 지방보조금 신용카드로만 결제하셔야 됩니다. 안 될 때가 언제가 또 있죠? 예, 계약서에 의해서 업체 간 계약 관계에 의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로 청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는 계좌이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청구하지 못하는 업체하고는 그런 쪽은 업체라고 부를 수도 없죠. 예,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업체나 단체하고는 거래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해야죠? 프리랜서 분들은 다 본인들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사업자로서 활동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본인들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지방보조금으로 거래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업체하고만 거래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자부담 있죠. 지방보조금 사업으로만 100%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방보조금 90%, 자부담 사업비 10% 또는 5대5도 있고, 역전돼서 지방보조금이 30%, 자부담이 70%로 운영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담이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어떤 예산이 먼저 써야 되겠죠? 예, 자부담을 먼저 쓰셔야 됩니다. 예, 지방보조금을 먼저 다 쓰시고 자부담이 남았다고 정산 보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라고 행정안전부 예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자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써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조금과 자부담이 있으면 정산 보고하실 때 자부담은 0으로 만드실 수 있지만 지방보조금을 먼저 0으로 만드시는 것은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조금과 자부담이 같이 있으면 뭐부터 쓰세요? 자부담부터 쓰셔야 합니다. 사업 진행 중 사업 내용과 예산 배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청 보태미를 통해 사전에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변경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변경 진행된 사업비는 부적정 집행으로 분류되어 반납 대상으로 결정되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이 이제 당초에 사업 계획서를 내셨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변경해야 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장초에는 체험학습을 많이 하려고 버스 인차비를 많이 세웠는데 해보니까 실제로 체험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강사들을 불러 모아서 강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느끼실 때는 강사 수당이 더 필요하실 수 있죠. 그러면 버스 인차비를 줄이고 강사 수당을 늘릴 때 전체적인 지방보조금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경비의 배분의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시도교육청에게 나 이렇게 사업을 변경할 겁니다. 라고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 승인을 받으실 때요.
먼저 강사수당 다 써버리시고 나 이제 강사수당 바꿀 거예요라고 바꿀 거예요라고 하고 신청을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쓰기 전에 먼저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신 후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 과거에는요, 교육청에다가 직접 공문을 내셔야 됐어요. 하지만 24년도부터는 교육청 보태미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따로 공문이 필요 없으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별도 공문 없이 보태미를 통해서 직접 사업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고 승인을 교육청에서 보태미를 통해 통보하시기 때문에 통보 일자 이후에 사업 변경에서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이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예정된 시간이 3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급해서 말이 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화면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서 물품 용역계약 체결을 집행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보조금 사업비 재원이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계약도 민간이 맺는 계약 수준으로 하셔는 안 되고 교육청이 맺는 법령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령이라고 해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200만 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두 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더 싼 업체랑 계약을 해야 한다. 2천만 원 이상 계약을 할 때에는 수의 계약이 안 되고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저가 업체랑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붙여야 한다라는 지방계약법이 있습니다. 즉 금액과 상관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자기랑 일하기 편한 업체한테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몰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예, 200만 원 이상이냐, 2천만 원 이상이냐에 따라서 1인 수이냐, 2인 견적 수이냐, 또는 입찰이냐 그런 형태를 결정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지방계약법뿐만 아니고 그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편성 방침에 강사 수당의 단가가 1호부터 4호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이면 6급 이하나 교감 선생님 정도면은 뭐 얼마, 교장급은 얼마, 대학 교수급은 얼마, 뭐 그리고 국내 전문가, 뭐 대학 총장급 이상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 뭐 국내 전문가로 정말 대단하신 분 할 때는 1호 뭐 해가지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금액 단가대로 주셔야 되고요. 뭐 지방보조사업자 단체에서 임의로 강사 단가를 주실 수 없다는 거, 그 시간당 단가가 얼마라는 것도 다 제시되어 있고 원고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 1시간을 강의할 때는 원고지 매수로 3장까지를 하나의 원고로 인정한다. 그래서 아무리 10장을 썼다 하더라도 그분이 1시간만 강의한다. 그러면 아니, 원고료는 3장만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3장이면 장당 13,000원에서 뭐 3일에서 3, 3, 9, 39,000원까지만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방침에 보시면 각 강사수당, 원고수당, 심의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수당 관련해서 지금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예,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사업 담당자에게 별도로 예산 편성 단가에 대해서 문의하셔서 또는 좀 더 친절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보조금 사업비를 교부해 주시면서 예산 편성할 때는 또는 집행할 때는 이 단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지침을 내려주실 겁니다. 그 지침대로 집행해 주셔야지 임의로 편성해서 집행하시는 건 안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50만 원 이상이면 참석자 명단을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매식비는 1인당 8,000원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저희 공무원들이 야근하면서 밥 먹는 거는 예, 시간당 그러니까 저녁에 야근을 하면서 밥을 먹을 때는 8,000원까지만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8,000원짜리만 먹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식비는요. 일과 시간 이후에 저녁 6시 이후부터 밤 10시 사이에 식사하신 것만 매식으로 인정하고 가끔 보면 낮 12시에 밥 드신 것도 매식비로 처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키고 있는 회계 지침도 지방 보조금을 쓰시는 여러 지방 보조 사업자 단체분들도 이 시도교육청에서 준수하는 회계 법령을 동일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 집행 시 단체 임직원 및 내부 인력의 직계 좀비석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 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내용 확인 시 전액 반납 대상 처리합니다. 예. 보통 가끔 보면 지방보조 사업자 단체 임직원님들께서 별도로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거래라고 해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지방보조 사업자 대표자분께서 체험학습을 운영하시는데 그 대표자가 운영하시는 그 버스 업체한테 버스 임차 계약을 하신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안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방보조 사업자 단체 간의 강당, 회의장 등의 시설 상호, 유상 대여도 지양 바랍니다. 예. 사업비 집행 관련 지출결에서 기타 사업비 집행 관련 서류 및 증빙 서류는 시도교육청에 제출 여부 시 즉시 응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연도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예, 지방보조금 사업이 끝났다 해서 바로 폐기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제출결의서와 기타 견적서, 계약서, 전자세금 청구서, 계좌이체증 이런 모든 회계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하셔야 됩니다. 5년간 보관하시지 않을 때에는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예, 그래서 5년간 보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종료 이후 정산을 통해 지방보조금 자부담 투자 비율에 따라 집행 잔액을 반납해야 하고 보조금 카드 적립 마일리지는 수익금으로 신고하고 교육청의 지침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이 가치 있는 지방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시고 지방보조금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 처리하시는데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이 각각 집행 잔액이 남게 되면 지방보조금과 자부담의 투자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지방보조금이 90%, 자부담이 10%의 비율로 투자된 지방보조금 사업비가 있는데 두 개 합쳐서 집행 잔액이 100만 원이 나오면 자부담이 중에 얼마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100만 원에 대해서 90%, 90만 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에서 회수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투자 비율을 지켜서 정산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요. 자부담만 남겼으니까 이건 다 지방보조 사업자 단체 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전체 집행 잔액에 대해서 투자 비율에 따라 정산합니다. 소득세 등 원청 징수 관련 공제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 첨부는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 강사수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원천 징수해 주셔야 됩니다. 예, 보통 수당은 12만 5천 원 넘어가면 소득세 등 원천 징수가 발생하죠. 이거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납부는 하시는데 납부한 영수증을 회계증빙 서류에 같이 넣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납부했는지 안 납부했는지 점검하는 점검자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납부 영수증은 꼭 지금 회계증빙 서류에 붙여주시면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만 5천 원에 대해서 초과하면 원청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까지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하러 왔는데 하루에 8만 원 받았어요. 일당 8만 원. 여기까지는 원청징수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제가 한 달에 3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8만 원 받아가는데 한 달에 3번이니까 월 3번 해가지고 38에 24만 원이 한 달 동안에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만 5천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24만 원에 대해서는 원청징수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공제하실 때에는 하루에 얼마 받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몇 번 와서 한 달에 얼마를 받아가는지를 계산하셔서 한 달 누적액이 12만 5천 원을 넘어가게 되면
소득세 등 원천징수 발생하니까 그때그때 띄어서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제가 신고 납부를 뭐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로 납부하면 반기 납부 후 그 다음 주까지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겠는데 요거는 기한일 뿐이지 즉시 공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인건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방보조사업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 회의수당, 수당성 인건비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요,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인건비는 지원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보조 사업자와 소속 대표 등 임직원에게 인건비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강사수당 포함해서요. 그러나 단순 회원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지방보조사업자 단체 뭐 무슨 맑은 물 협회라고 했으면 협회장님, 뭐 여기 사무국장님, 뭐 기획팀장님, 뭐 회계 담당자 이렇게 업무 분장상으로 협회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시는 임직원분들은 급여를 받냐 안 받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단체의 협회장 등, 뭐, 팀장, 체계 담당자 등 업무상 분장이 되어 있는 임직원분들은 어떠한 수당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협회의 일반 회원분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 회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협회에서 필요한 일 있으면 와서 봉사활동하시는 그냥 단순 회원, 아무런 직책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강사 수당을 받으시고 강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보조 사업을 담당하거나 회계 담당 임직원은 각종 수당 지급은 불가하다. 그리고 단순 인건비 지급 대상자는 계약 기간 동안 내부 인력을 간주합니다. 단순 인건비 지급 대상자는 예, 그 소속 대표나 임직원이 아니고요. 예, 그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전 요원들이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뭐 아니면 부스를 설치했는데 부스를 설치하거나 부스를 철거하는 용역 인력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루나 이틀, 2, 3일 정도 단순하게 쓰시는 인건비는 지방보조 사업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임직원들은 정말 부스 철거하는데 투입됐다 하더라도 임직원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기준금액 초과 시 단순 인건비는 15만 원, 이에 12만 5천 원, 월 단위로 누적해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 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동일인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일괄 집행하셔야 되고요. 강사 수당, 회의 참석 수당 등 각종 수당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집행 방침에 각종 단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보시겠습니다. 강사비, 회의 참석비, 자문료, 단순 인건비, 원고료, 통보령 등 어떤 인건비가 됐든 간에 지출 결의서는 무조건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지급 내역서, 예, 강사비, 회의 참석비, 자문료 등등 이것이 누구한테, 예를 들어 남승환한테 한 달에 몇 번, 단가가 얼마, 그래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는 얼마 공제하고 계좌번호 몇 번에 넣었다. 이제 이렇게 지급 내역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지급 내역서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했다, 회의 참석을 했다는 확인서, 본인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 계좌이체였으면 계좌이체 확인증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사진과 강의 자료, 만약에 회의 참석이면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 증빙자료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유의사항은 이제 24년부터는 교육청 보태미 시스템이 도입되기 때문에 계좌이체 확인증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계좌이체가 보태미에서 되기 때문에 보탬이 출력물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건비, 강사비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사 등급 및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집행 지침에 있습니다. 강사 개별로 여러 건일 경우에는 합산하여 집행할 수 있지만 송금은 개인별로 송금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10명의 강사비를 계좌이체를 하는데
대표 강사 한 분한테 10명분의 강사 수당을 한꺼번에 이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0명이면 10장에 개별적으로 입금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대표자한테 10명분을 한꺼번에 입금해 주시는 그런 일괄 집행은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강의도 집행 등록 동일하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교육청 보태미에 강사 수당 집행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결에서 지급 내역서는 강사 전체 통합을 기재하는데 강의 단가, 시간, 원청 징수 공직 등 관련 세부 정보를 기재해 주시고 강의 확인서는 강사별로 기재하되 강사 자격사항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죠? 교육청 예산 편성 방침에 강사 자격이 1호부터 4호까지로 되어 있고 각 호별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받을 만한 자격인지 보려고 합니다. 교수님이면 교수님인 걸 확인하는 거고요. 대학 총장님이면 대학 총장님인 걸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강사들이 내가 이 강의 한 개 맞고 내 이력이 맞다는 것을 강사 날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의 자료 필요합니다. 강의 원고나 PPT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원고료를 안 받는다면 강의 원고는 첨부하지 않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사진이 있어야 되고요.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강의자, 참여자, 현수막에 함께 찍힌 사진 첨부해 주시고 지금 저희처럼 줌으로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다면 강의 시간과 강의 시작과 끝을 사진을 화면을 캡처해 주시면 강의 시간이 인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강사 또는 강의 자료가 확인되는 화면을 캡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 수당입니다. 하루당 회의 참석비 지급 기준액은 각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집행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참석 수당도 각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집행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 소속 임직원은 회의 참석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어차피 내부 임직원이시기 때문에 회의는 참석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고 수당 지급과는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누구한테 줄까요? 외부위원들에게 줄이는 겁니다. 예. 단체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같이 회의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회의 수당을 들으셔야죠. 예. 그래서 회의 수당은 외부 위원에게만 지급하고요. 서류는 지출결의서, 지급 내역서, 회의 참석 확인서, 외부 위원 참석자별로 기재하시고 참석자 자격사항 기재, 상세 기재해 주세요. 소속하고 경력이 필요하겠죠. 참석자 날인 필수고요. 회의록 결과 보고서입니다. 회의를 하셨으면 회의록은 만드시겠죠. 그래서 회의록을 첨부해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린 회의록 안 한다. 내부 회의 결과 보고서라는 걸 따로 만든다. 그래서 한 장의 결과 보고서를 만든다 하시면 그 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방보조 사업자에서 멘티, 멘토 간에 서로 이제 조언해주고 하는 그런 자문 역할 해주시는 그런 활동을 회의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지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활동일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멘티와 멘토가 같이 서명을 함으로써 이날 활동을 했다라고 증빙될 수 있도록 활동일지를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회의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은 참석자 모두 찍힌 사진 첨부 부탁드리고요. 온라인은 회의 시간과 회의 시작과 끝에 각각의 화면을 캡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자가 확인되는 화면 캡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인건비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근로자 지급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 집행 지침상 일용직 인건비 단가가 하루 기준으로 적용됐습니다. 이 하루는 8시간입니다. 즉 우리는 3시간만 쓰는데요. 그러면 단가를 8분의 1로 나눠가지고 다시 3시간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일 이상 근무 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고요. 작성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인건비 지급할 때 회계증빙 서류에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 내부 직원으로 간주되고 15만 원 초과 시에는 원천 징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입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4대 보험료는 자부담 금액에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지방보조금에서 4대 보험이 나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지급내역서, 출근부 업무일지,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근부에는
그 근무 일자별로 언제 출근했다라는 걸 적으셔야 되겠죠. 예.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 하면 어떤 임의단체의 직원분이셨는데 이 직원분을 또 일용직이라고 근로계약서 체결하셔가지고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중복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이 인건비는 그 단체와 관련 없는 외부인을 일용직 형태로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 직원을 다시 뭐 근로계약을 체결하셔가지고 인건비를 주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그렇죠. 서류를 보다 보면 지방보조사업자 단체의 직원 명단이 첨부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분이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분을 다시 일용직 인건비 해가지고 뭐 하루 3시간씩 한 달 썼다고 인건비를 막 100만 원 청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고료는 신규 작성 원고해 주셔야 돼요. 1년에 동일한 강의가 5번을 했는데 그러면 원고료는 한 번만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 원고를 재활용하거나 50% 미만으로 업데이트되는 원고는 미지급입니다. 예. 만약에 한 1년 동안에 동일한 사람이 강의를 동일한 주제로 5번을 했는데 이 5번을 원고를 맨날 바꾼다. 그러면 인정. 그럴 때는 드릴게요.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원고가 맨날 다를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50% 미만으로 달라지는 것은 기존 원고를 보기 때문에 예, 별도로 원고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줄 때에도 지출결의서와 지급내역서, 원고 자료가 첨부돼야 된다. 만약에 책자로 제작된 원고는 예, 추가적으로 책으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단체 지방보조사업비 원고로 나간 걸 봤는데 무슨 백서 발간이라는 명목으로 예, 원고료가 나갔어요. 근데 아무리 서류를 봐도 백서가 없어요. 그래서 백서를 갖고 와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예, 책으로 발간하는 거면 책이 회계증빙 서류에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사업비입니다. 여비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출장비만 지급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자의 일상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지급이 금지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보조사업비가 지급되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위해서 출장을 가야만 하는 경우에만 여비로서 인정받아 나갈 수 있고 그 외 이외의 출장비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일반 운영비, 자신의 운영비에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비는 시내 여비와 시외 여비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간내여비, 간해여비 이렇게 구분하는데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시내 여비, 시외 여비로 구분해 봤습니다. 시내 여비는 사업자 소재지 동일시를 말합니다. 만약에 특별시나 강역시, 특별자치시라면 여기도 동일시로 봅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 있다면, 세종시 안에서 있다면, 부산시 안에 있다면 동일한 시로 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는 시내로 봅니다. 그리고 군도 같은 군 안에, 군 경계 안에, 뭐 한평군, 뭐 여주군, 뭐 이런 식으로 군 안에 있는 경우에도 예, 하나의 시내로 봅니다. 그래서 4시간 미만으로 출장을 다니실 경우는 10,000원, 4시간 이상일 경우는 2만 원. 일일 출장비 합산액은 최대 2만 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죠? 오전에 4시간짜리 출장이 있었고 오후에 4시간짜리 출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전 2만 원, 오후 2만 원, 4만 원이 아니고요. 예, 하루에 출장이 몇 건이 됐든 간에 최대 2만 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중복 여비다 해서 한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체험학습으로 학생들을 인솔하고 나가는 사업이라면 버스가 임차됐기 때문에 예, 그때는 4시간 넘더라도 2만 원이 아니고 만 원을 감액하고 만 원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회계 담당자들이 계신다면 여비 주실 때에도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외여비입니다. 원거리 출장, 예, 동일시를 벗어난 거, 예, 시군을 벗어나는 출장을 예, 시외여비라고 합니다.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실비로 드립니다. 숙박비도 상한액은 있지만 실비로 드립니다. 일비는 정액 2만 원을 드립니다. 식비는 정액 2만 5천 원을 드립니다. 자, 실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실비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영수증을 챙기셔야 됩니다. 영수증에 적힌 금액대로 드립니다. 예.
그래서 교통비는요, 그러면 나는 KTX 우등석으로 타야 되겠다. 안 되고요. 예, 대중교통 기준으로, 일반석 기준으로 교통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통비는 실비, 대중교통 비용으로 드리고요. 숙박비는요, 서울은 10만 원까지, 광역시는 8만 원까지, 기타는 7만 원까지 상한액으로 해서 모텔, 호텔, 숙박비를 드립니다. 예, 초과하는 금액은 자기 자신, 출장 가시는 분들께서 자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비는 상한액은 2만 5천 원입니다. 정액으로 드려야 되지만 여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리고 특별한 사항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감액을 하죠? 예. 만약에 오늘 2시에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증금 사업을 하시려면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비가 나가겠죠? 근데 오후 2시부터 시작한대요. 그러면 아침 한 끼는 안 드려도 되겠죠. 집에서 드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을 감액을 하고, 예. 만약에 오늘 5시까지 이 강의가 계속된다. 그러면 점심하고 저녁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8천 원 정도는 감액을 하고 들어간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비는 정액 2만 5천 원으로 나갑니다. 예. 이것도 사정에 따라서는, 예. 뭐 3분의 1, 뭐 출장이 오후다. 뭐 이럴 경우에는 뭐 3분의 1을 감액하고 드릴 수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해결 담당자가 예, 그 거리나 시간을 소요해서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여비. 아까 실비 증빙은 영수증으로 한다 말씀드렸고, 정액지급 증빙은 계좌이체증으로, 예, 보태미로 하기 때문에 계좌이체는 보태미에서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 종류는 지출결의서 공통이죠. 지급내역서, 여비 지급 대상자 전체를 통합 기재해 주시고, 소유경비 및 지급 방식 기재 서명 날인 필수입니다. 내부 직원은 여비 지급 명세서에 개별 기재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 여비에는 외부 참가자가 가실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나가는데 이 체험학습을 가기 전에 사전 답사를 가는데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나가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외부 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외부 참가자에게도 내부 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여비를 주실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참가할 때는 내부 직원과 동일하게 여비 지급 명세서에 기재하시고요. 단체 참가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방보조 사업자께서 취약계층 가족들을 초대하셔서 가족 단위로 그룹을 져가지고 단체로 이렇게 뭐 캠핑 활동을 하신다거나 이런 보조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그때는 단체가 되겠죠. 그럴 때는 여비지급 명세서에 가족이 뭐 3명, 4명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 단위로 참가하는 거라면 가족별로, 그룹별로 쭉 명단을 작성하시고 그 가족별 대표자분께서 서명을 해주시고 인솔자가 확인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 결과 보고서 필요하겠죠. 어디 출장을 갔다 오시면 그 협회 대표자분에게 보고하시는 형식의 보고서가 작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또는 답사를 갔다 왔으면 답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회계증빙서에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증빙 자료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확인증, 그리고 참가자 명단, 참가자 개인별 소속 성명, 연락처 날인 필요하고 개인 휴대폰이 없는 학생인 경우에는 보호자 연락처로 기재도 가능한데 한 가지 예, 예를 들어 남승환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남승환 학생이 핸드폰이 없어서 어머니의 핸드폰으로 번호를 적어줬는데 제3자가 이 서류를 보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에 추가로 안 돼 있으면 남승환 학생의 연락처라고 보고 전화했는데 남승환이 전화 안 받아. 엉뚱한 사람이 받아요. 그럼 허위인가? 라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의 어머니 대리 연락처면 뭐 학생 모 해가지고 누구누구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부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부기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인쇄비, 홍보비, 소모품, 임차료, 재료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요, 200만 원 초과 거래 시 비교 견적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표준 계약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200만 원 초과할 때는 견적서 한 장으로는 계약이 안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맺으셔야 되고요. 왜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그 200만 원 초과하는 집행 내역이 나오는 건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천만 원 이상 거래 시에는 2인 이상 견적 공고나 또는 입찰 공고를 홈페이지나 조달청 입찰 사이트에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로만 또는 견적 공고를 통해서만
낙찰된 사람과 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1인 수의 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인하고 법인과 거래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과 거래가 불가해요. 왜 그렇죠? 세금 납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에 확인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 못하시는 임의단체나 사업자 등록증 없는 개인하고는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내부 거래 절대 불가합니다. 사업자, 임직원 및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랑 거래하실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무슨 단체 해가지고 중앙회가 있고 뭐 예를 들어 어느 특정 지역에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차를 빌리시고 중앙에다가 임대료를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지부에서. 예, 그런 것도 내부 거래를 보기 때문에 금지 행위입니다. 예, 산하기관과 반대로 산하기관과 거래도 금지하죠. 지방보조 사업자가 있는데 지방보조 사업자가 운영하는 뭐 대안학교 시설물이 있어요. 대안학교 시설물을 빌리시면서 대안학교에다가 시설비를 빌려요. 근데 지방보조 사업자가 그 대안학교 운영자야. 그러면 이것도 내부 결여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적발할 경우에는 한수 조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거래는 절대 안 된다. 모르는 사람하고 거래하셔야 돼요. 아는 사람하고 거래하시면 안 돼요. 자, 증빙사진은 전체 납품 사진이 가능하고 10개를 샀으면 10개를 촬영하셔야지 한 개만 찍으시면 안 됩니다. 결제 증빙서류는 카드 결제 시 카드표 증빙, 계좌이체 하실 때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청구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계좌이체가 가능하지 밑도 끝도 없이 계좌이체 하시면 안 돼요. 자,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해 주시고 인쇄부수는 참석자 수 등을 고려해 직접 집행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같이 줌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교재를 인쇄하신다고 합니다. 교재는 10,000부를 인쇄하신대요. 근데 줌 회의에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 1,000명이에요. 자, 여기에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줌으로 하는데 왜 교재를 인쇄하지? 파일로 보내주면 되는데. 왜 인쇄를 할까에 대한 의문점 하나. 두 번째, 왜 10,000부를 인쇄하지? 온라인 인원수를 인정해도 1,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심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 부스도 참석자 수를 고려해 주시고 이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에 따라서 인쇄도 적정량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으로서 홍보용품, 현수막, 기념품 제작이 가능한데 어떤 단체는 보니까 지방 보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용품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지방 보조 사업자 단체 스스로를 홍보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제작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창의적인 인재 육성 사업을 했다. 그러면 창의적인 인재 육성 사업을 우린 뭘 해요? 참여하실 분이나 궁금하신 분 어디로 연락 주세요. 라고 기념품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라는 사업 내용은 하나도 없고 우리 지방보조사업단체는 뭡니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해요. 라고 단체를 홍보하는 기념품을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홍보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용도의 집행으로 봐서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모품 구입비. 우리 지방보조금은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사무용품 구입은 예, 소모품 구입비만 가능합니다. 자, 참고로 질문은 이따가 질문 시간을 수업 끝나고 바로 받겠습니다. 그때 질문해 주시고요. 예. 컴퓨터, 에어컨, 뭐 재봉기, 뭐 책걸상 등 눈에 보이는 자산 취득성 물품 구입은 지방 보조금에서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예, 자산 취득성 물품은 직접 자부담에서 구입하셔야 되고요. 지방 보조금으로는 컴퓨터, 노트북, 에어컨, 프린터, 뭐 책걸상 등등등 5만 원 이상 비소모품 물품에 대해서는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빔 프로젝트가 필요해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 10대가 필요해요. 그럴 경우 어떡하죠? 예. 렌탈 업체를 통해서 임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예. 렌탈 업체를 통해서 임대 사용하시고요. 네. 구매 소모품도 사진 첨부 필수입니다. 임차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영상 촬영, 음향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임차 비용 전부 다 임차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려니까 마이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이크를 샀어요. 안 됩니다. 마이크도 자산 취득성이기 때문에 구입하시면 안 되고요. 임차하셔야 돼요.
꼭 마이크로 사셔야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에서 구입하셔야 돼요. 예. 재료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실험 실습 교육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는 사셔도 됩니다. 예. 그림 그리는 지방 보조 사업이에요. 물감을 사야 돼요. 사셔야죠. 그것도 가능하고요. 붓 사셔야죠. 쓰면 소모되는 재료비는 마음껏 사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교육청 보탬이로 계좌이체 하시면 수수료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공인인증서 발급하실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신가 봐요. 그런 수수료도 지방보조금에서 집행하시면 안 되고 자부담으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지출서류, 예. 실비증빙은 영수증, 영업증, 계좌이체하기는 똑같은 얘기죠. 예. 견적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물품, 용역계약 진행하실 때 지출서류는요. 지출결의서는 무조건 작성하셔야 되고 견적서는 200만 원 초과 시에는 견적서 가지고는 안 되고요. 비교 견적서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견적을 받았다는 증빙할 수 있는 비교 두 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를 첨부해 주시고 그다음에 표준 계약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결제 증빙 자료로 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 전표, 계좌이체 시에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들어와서 전자세금 계산서에 찍혀 있는 금액대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증빙 자료, 사진 자료 아까 말씀드렸고 인쇄비는 인쇄 결과물 또는 책자면 사진 그리고 책으로 인쇄하는 인쇄 용역이면 원고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 추진비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 업무 추진비도 시도교육청에서 교부 조건이라고 하여 지침을 내려주실 때 업무 추진비는 편성이 절대 불가하다. 업무 추진비는 지방 보조금의 1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어떤 비율과 집행 가능 여부가 지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비를 무조건 다 쓸 수 있다. 아닙니다. 제가 업무 추진비를 강의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고하시라는 거지. 업무 추진비 편성 여부나 편성 비율은 시도교육청에서 지방 보조금을 받으실 때 문의하셔야 됩니다. 업무 추진비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시고요. 계좌이체 안 됩니다. 즉, 밥 먹는 행위 또는 뭐 차를 먹는 행위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방 보조금 전용 카드로만 결제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주류 지출은 안 됩니다. 소주, 맥주가 영수증에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주, 맥주 구입 못 합니다. 예. 그리고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는 유흥주점에서 결제 못 합니다. 그리고 심야 결제 못 합니다. 밤 11시 넘어서 결제하시면 안 돼요. 예, 최대 한 9시 경까지만 허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레저 활동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제약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교육부 법인카드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가끔 보면 뭐 한신포차에서 결제했다라는 영수증도 나오는데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식당 영수증으로만 첨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비는 50만 이상 지출하면은 명단을 첨부하셔야 돼요. 그것이 1인당 5천원짜리를 먹었다 하더라도 예, 100명이 먹었으면 100명의 명단을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50만 원 넘어가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 서류는 지출 결의서와 결제 증빙 자료, 전표, 참석자 명단은 꼭 다 필요한 건 아니고요. 50만 원 이상 결제할 때 관련 자료는 이게 밥을 먹은 게 뭐 때문에 밥을 먹었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해요. 이게 회의를 하면서 밥을 먹은 건지, 예, 뭐, 그렇으면 회의록이나 회의 사진이 필요하겠죠. 단순하게 뭐, 강사님한테 식사 제공, 뭐,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해요. 예.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어떤 단체를 보니까 식사 시간까지 포함해서 강사 수당이 나가는 경우 있더라고요. 절대 안 되겠죠. 예, 밥 먹는 시간은 빼야 됩니다. 예. 지출결의서는요, 같은 날짜에 한 건의 지출건에 대해서 한 개의 지출결의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예, 어떤 단체는 보니까 5일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지출결의서 작성하시던데, 그러면 어지러워요. 이 지출이 뭐 때문에 지출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밥을 먹겠다는 건지, 물건을 사겠다는 건지, 인사 용역을 맡겠다는 건지, 강의 수당을 주겠다는 건지, 여러 개가 묶여 있으니까 제3자가 볼 때 알 수 없어요. 지방보조금 사업자 단체에서 저한테 항의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지방보조 사업비는 지출결서 작성하시는 거는 지출결서를 작성하시는 분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였는지를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건의 지출 행위가 일어나면 10개의 지출 결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결제란에는 결제권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대표자가 최종 결제권자로 지정해서 사인 날이 되셔야 됩니다. 가끔 보면 본부장님이 대표자인데 그 밑에 사무국장님 전결하세요. 그런 거 안 됩니다. 본부장이 대표자면 대표자가 최종 결제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본부장이라고 해서 무슨 단체 본부장하고 직인 찍으시면 안 돼요. 예, 대표자가 개인의 서명이 찍혀 있는 개인적인 도장을 찍던가 아니면은 직접 사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했다는 것이 명백해야 돼요. 발의된 원인 행위 날짜는요, 지출 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위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원인 행위 날짜와 지출 일자가 있어요. 지출 일자는요,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가 지출부 기재일, 지출 일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 일자는요, 직접 돈이 나간 날. 예. 카드는요, 카드를 결제한 날이 지출한 날짜가 됩니다. 그러면 원인 행위하고 지출 일자가 같을 수도 있나요? 예. 카드 같은 경우는요, 원인 행위 날짜와 지출 일자가 동일합니다. 예. 그러나 계좌 이체를 할 때는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청구된 날짜가 있거나 또는 그 전에 뭐 인쇄를 100만 원치 하겠습니다라고 품위하신 날짜가 있잖아요. 그 품위한 결제 일자가 원인 행위 날짜로 들어오고요. 만약에 품위서가 따로 없으면 전자세금 계산서에 청구한 날짜, 3월 15일에 전자세금 계산서가 청구됐으면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행 일자를 원인 행위 날짜로 보고 실제로 계좌 이체한 날짜 3월 15일에 청구돼서 3월 20일에 실제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 그러면 3월 20일이 지출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날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뭐 어떤 분들은 몰아서 하니까 뭐 3월 15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지출일자 뭐 이렇게 적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지출일자는 명확해야 됩니다. 증빙은요, 각 사업별에서 요구하는 지출 증빙 자료 목록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작성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좀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